미스터리 듣고 갈래? 미국에서 9.11 사태가 일어나고 범인이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가장 위협을 느낀 건 당시 대통령인 조지 부시보다 버락 오바마였습니다. 오바마는 이 일이 자신의 약점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예감은 금방 현실로 나타났죠. 수많은 정적들이 오사마와 오바마를 연결지으며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은 9.11의 복수라는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했고 사담 후세인을 체포하는데요. 이 소식에 가장 위협을 받은 건 이라크가 아니라 또 오바마였습니다. 오바마의 풀네임이 버락 후세인 오바마였던 것이죠. 오바마는 예전보다 더 극심한 정적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결국 2008년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의 오바마가 공격을 멈추라는 단순한 애원이나 했었다면 정적들은 이 기회를 틈타 거 봐라 진짜 수상하지 않냐는 식으로 더 강한 공격을 해왔을 것이고 그럼 미국의 역사는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바마는 오히려 공격이 들어올수록 자기 이름을 스스로 더 드러냈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고 발음은 웃기지만 소중한 이름이라고요. 그러자 사람들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으로 억지 공격이나 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더 이상 오사마와 후세인의 이름을 연관지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나 약점은 있고 그 약점을 파고드는 사람이 언젠간 나타날지도 모르죠. 그때 공격하지 말라고 애원하기보다 알고 보면 이게 약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줘서 상대의 공격을 무마시킬 수 있다면 미국 대통령까진 못 되더라도 그런 사람처럼 행동해 봤다는 사실에 스스로가 조금은 대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점 앞에서 애원하지 않고 당당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한 지금 신지우의 미스터리 듣고 갈래 첫 곡은 모네스킨의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백인. 네, 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미스터리 듣고 갈래 6회 방송 시작됐습니다. 첫 곡 모네스킨의 백인이라는 노래 들어봤어요. 모네스킨은 이탈리아 로마 출신의 4인조 밴드입니다. 2017년에 정식 데뷔했거든요.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처음에 고민하다 멤버들끼리 아무거나 멋있는 덴마크어 하나씩 말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나씩 단어를 댄 거죠. 그러다 달빛이라는 뜻의 모네스킨으로 결정이 됐던 겁니다. 처음 데뷔했을 때 로마엔 신인 밴드들의 공연 기회가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각종 밴드 대회나 클럽, 행사, 버스킹 등 가리지 않고 공연을 다녔습니다. 저도 사실 유튜브 방송하기 전에 공연을 다녔거든요. 안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마술사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15년간 했고요. 초기에 저도 무대 기회가 없어서 주로 버스킹을 했었는데 모네스킨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인이 또 애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모네스킨과 저의 시작이 비슷했다는 생각에 골라봤습니다. 제가 마술했다는 거 좀 특이하지 않나요? 사실 미스터리를 주제로 방송하게 된 이유기도 한데요. 처음엔 범죄 사건이 아니라 UFO나 예언, 심령 현상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알아보는 이런 내용의 방송을 했어요. 그러다 시청자 중 한 분이 살인 사건도 해보는 게 어떻겠냐, 너 톤이 좋다, 한번 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미스터리한 사건인 미제 사건을 소개하는 방송을 만들기 시작했었고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게 된 은인 같은 사람인데 그날 이후로 이분이 들어오질 않아요. 아이디도 모르겠고요. 한번 그날 들어오고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누군지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가끔 드는데 찾을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빨리 유명해져서 공개적으로 한번 찾아볼 거예요.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서 약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들키고 싶지 않아 하죠. 그런데 오바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약점을 기회로 만든 것 같고요. 오프닝에서 약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좀 약점 앞에서 당당해 보자는 생각에 제 약점을 공개해 볼까 봐요. 저는 몸치입니다. 춤을 못 춰요. 되게 못 춥니다. 배워본 적도 있긴 한데 잘 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노래도 못합니다. 음치예요. 제 목소리 좋다고 뭐 노래 잘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몇 소절을 안 했는데 알았다고 합니다. 그만하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노래는 안 하려는 편이고요. 다 같이 모였을 때 술도 한잔 마시고 하면은 노래방 갈 때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긴장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이크 공포증은 아닌데 일단 제가 스스로 노래를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니까 못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오바마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당당하게 나 노래 못하고 춤 못 추지만 하다 보면 는다. 나는 이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당당하다. 내 춤과 노래를 봐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해보는 게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진 않겠죠? 네, 이건 좀 자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 때나 당당한 건 사실 좀 꼴불견일 수 있거든요. 주제 파악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오프닝 하고요. 다음 순서 주간 미스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예술, 연예까지 다방면의 소식을 미스터리한 시각으로 가볍게 알아보는 주간 미스터리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2701호의 미스터리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굉장히 축하할 소식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선수 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기도 했어요. 처음 이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대표팀 주장이자 EPL의 득점왕인 손흥민 선수를 오랫동안 관리해온 안덕수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지난 6일 16강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됐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죠. 포르투갈전을 앞두고 다른 트레이너 3명과 묵던 2701호에서 선수들과 같이 찍은 사진을 SNS로 공개했어요.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글도 같이 올린 겁니다. 글의 내용은 뭐냐? 2701호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2701호가 왜 생겼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상식 밖의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701호는 대한축구협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전혀 도움받은 것이 없다. 부디 이번 일로 반성하고 개선해야 한국 축구의 미래가 있다. 자기 또한 프로축구팀에 20여 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낸 사람이라 한국 축구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제 식구 챙기기 하지 말아라. 이런 글을 남겼다는 거죠. 여기에 또 많은 선수들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기엔 그동안 축구협회의 가장 큰 문제로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던 파벌 문제가 또 나온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논란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진실이 뭔지 궁금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각종 언론사 기자들이 안덕수 트레이너에게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2701호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밝힌 건 아니에요, 아직. 그래서 정확한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협회 측의 입장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협회는 안덕수 트레이너가 대표팀 트레이너 자격이 아니고 손흥민 선수의 개인 트레이너로 고용돼 월드컵에 갔었기 때문에 원칙상 협회는 지원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이런 거 보면 뭐 어디까지나 추측이긴 하지만 안덕수 트레이너는 협회에서 준비한 팀 의료진과 문제가 있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의 2701호는 손흥민 선수의 부친인 손흥정 씨가 사비로 마련한 방입니다. 손흥민 선수 개인을 위해 준비된 거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 안덕수 트레이너가 업계에서 실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선수들도 안면이 있을 거고요. 팀 의료진이 아니라 안덕수 트레이너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덕수 트레이너와 의료팀 사이엔 선수 관리 문제로 파벌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안덕수 트레이너는 어디 소속이든지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협회는 소속 의료팀만 지원하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서 차별이라고 느끼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협회는 사설 조직이 아니죠. 행정기구예요. 엄밀히 따져서 소속이 아닌 사람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도의적으로 해주면 좋겠지만 안 해준다고 문제될 건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보면 안덕수 트레이너가 드러내고 있는 불만은 사실 협회의 문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2701호에서 겪은 일이 뭔지 밝히고 정말 문제될 만한 일이라고 확인되지 않는 이상 안덕수 트레이너는 지금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 측에서도 곤란해질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 입장이 추가로 안 나올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연락이 오가면서 입장 정리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안덕수 트레이너가 말한 2701호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 일어난 대표팀 숙소 2701호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다음은 사건 소식이에요. 호주입니다. 호주 경찰이 40년 전 시드니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을 아직 수사 중이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으로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밝혔어요. 그동안 10만 달러로 책정돼 있던 사건인데 이번에 10배나 오른 겁니다. 호주는 경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나라거든요. 심지어 이게 테러기도 하니까 반드시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해결하자는 생각이었는데 워낙 단서가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현상금을 올리면서 다시 한번 사건을 알리게 된 거죠. 그럼 어떤 사건이냐? 1982년 12월 23일 오후 2시 시드니 이스라엘 영사관 앞에서 폭탄이 터집니다. 이때 일부 사람들이 다쳤고요. 4시간 뒤엔 본다이 비치라는 곳에 유대인 스포츠 클럽이 있었어요. 여기 지하 주차장에서도 차가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때는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호주는 이 사건이 친팔레스타인 조직과 연관된 국제 테러라고 규정하면서 수사를 했고 남성 1명을 체포했었어요. 그 당시에. 하지만 혐의가 부족해서 기소까진 가지 못했고요. 미제로 남았던 사건이죠. 그러다 20년 만인 2011년 NSW 합동 대테러팀이 창설됩니다.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용의자 3명의 몽타주를 공개하고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처음 걸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도 사건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번에 현상금을 10배 올리게 된 거죠. NSW 경찰 테러 담당인 부국장은 현상금 증액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결정이 40년 된 미스터리를 푸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어요. 현상금을 올린 성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죠. 10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9억쯤 됩니다. 국제 테러범이라고 규정한 점에서 사실 9억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빈라덴의 경우로 보면 이 사람은 260억이 넘었었거든요. 대신에 이건 빈라덴이라는 사람의 위치와 그동안의 범행, 그리고 중요한 건 신원이 확실히 특정됐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이번 호주 경우를 보면은 용의자가 대형 테러범인지 초범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국제적인 관심도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우선 기사를 알리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만 달러라는 금액보다는 현상금을 10배 인상했다. 이런 키워드가 좀 더 중점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0년이나 된 사건을 아직도 수사 중이라는 게 굉장히 놀랍죠.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공소시효 폐지된 게 얼마 안 됐죠. 그것도 강력 사건에 한해서만 폐지기 때문에 아직은 40년 전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돼요.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될 것 같고요. 오래전 사건들 빨리빨리 해결돼서 미제 사건이 더 줄어들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주간 미스터리 두 번째는 호주의 40년째 미제로 남아있는 테러 용의자의 현상금이 100만 달러로 10배 인상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세 번째도 호주 소식입니다. 사라진 태즈메니아 호랑이 사체의 미스터리라고 하는데요. 태즈메니아 호랑이에 대한 설명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호주 남동쪽에 태즈메니아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 서식하던 고유종이고요. 줄무늬가 호랑이와 닮았어요. 그래서 태즈메니아 호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캥거루처럼 배에 달린 주머니에서 새끼를 키우는 유대류과의 포유류라는 거죠. 하지만 외형은 늑대나 개를 더 닮은 것 같고요. 육식 동물인데 86년 전에 동물원에 있던 마지막 개체가 죽으면서 멸종이 됐어요. 멸종된 동물이다 보니까 자료를 남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동물의 사체 가죽과 뼈대를 태즈메니아 지역 박물관에 옮겼는데 이게 분실됐던 겁니다. 그래서 태즈메니아 호랑이에 관한 자료가 아예 사라져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흔적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최근에 발견됐다는 소식인 거죠. 그럼 마지막 개체가 어디에 있었느냐? 어이없게도 그 사라진 박물관의 벽장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벽장에 숨겨져 있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그동안 이 태즈메니아 호랑이 사체가 호주 전역을 돌면서 순회 전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멸종된 태즈메니아 호랑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단순히 가죽 상태가 양호한 동물이었다는 점에서 박물관이 어떤 동물인지 모른 채 순회 전시용으로만 사용했고 전시가 끝나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동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손에 옮겨지다가 누군가가 벽장에 넣어버렸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겠죠. 박물관이 태즈메니아 호랑이의 사체를 보존은 하고 있었지만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동물이고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지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관리 소홀의 문제로 다른 곳에 옮겨졌다 그래요. 태즈메니아 호랑이를 멸종시킨 건 인간이거든요. 400만 년 전에 출현해서 태즈메니아 섬에 서식하던 동물인데 인간이 이곳으로 진출하면서 양을 키우기 시작했고요. 양을 보호하기 위해 육식동물인 태즈메니아 호랑이를 보이는 대로 사냥했던 겁니다. 이게 멸종의 원인이고요. 학계에서도 멸종된 게 확실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아직 야생에 살아있다는 목격 제보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2016년인데 아마추어 동물 연구가가 직접 촬영했다면서 살아있다는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영상을 보니까 화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태즈메니아 호랑인지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마치 이런 거죠. UFO가 실제로 존재한다. 내가 찍었다. 어떤 큰 호수에 괴물이 사는데 내가 찍었다. 그런 경우들의 사진들이 다 화질이 안 좋잖아요.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주장이지 않았나. 관심도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장난 이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주에만 살던 동물이니까 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상징성이 좀 있는 동물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8월에 호주 연구진이 유전자 편집 기술로 태즈메니아 호랑이 복원을 시도할 예정이고요. 이게 10년 안에 가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기다려봐야겠죠. 저는 이런 동물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사진을 찾아봤더니 태즈메니아 호랑이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개나 늑대 정도 크기고요. 생긴 것도 비슷해요. 연구진 발표대로라면 10년 내로 멸종된 동물을 직접 볼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이고 울음소리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네, 주간 미스터리 세 번째, 사라진 마지막 태즈메니아 호랑이의 사체가 다시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다음 순서 세계 미스터리 준비되어 있어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또 듣고 오겠습니다. 한 작년까지였을까요? 어딜 가든지 이 노래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빌리 아일리시의 Bad Guy 듣고 오겠습니다. 빌리 아일리시의 Bad Guy 들었습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고요. 어린이 합창단 출신이라 그래요. 어릴 때부터 가수가 되려고 11시간씩 춤 연습을 했고요. 음악은 유튜브 보면서 독학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독학의 단점은 체계적인 단계를 밟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쁜 습관이 생기고 굳어지기 좋은데 빌리 아일리시는 그런 게 전혀 없대요. 독학으로 완전한 실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5살인 2015년에 데뷔했거든요. 지금 세계적으로 성공했는데 아직 22살밖에 안 됐어요. 진작에 빌보드 1위 휩쓸었고요. 그래미 어워드에서 4개 부문을 수상한 아티스트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카타르 월드컵 16강 가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아리아나 그란데와 같이 전 세계에서 SNS 파워가 가장 센 사람이기도 합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올리는 것마다 좋아요
1,000만 개를 금방 넘기고요. 이러면 기업 제품, 특히 명품이죠. 광고료 엄청 날 거고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분야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1등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누구나 해보잖아요. 빌리 아일리시는 그걸 해낸 사람이고 심지어 지구 1등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좀 궁금해요. 네, 그런 궁금증을 가지면서 세계 미스터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건은 1997년 8월 14일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인 관덕정의 인근 건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옷이 벗겨진 채 사망한 여성의 발견으로 시작되는데요. 얼굴과 뒤통수, 목덜미에 심각한 폭행의 흔적이 있었고 신체 일부는 훼손되기도 하는 등 사체 상태가 전체적으로 심각했습니다. 피해자는 관덕정 부근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32살의 고씨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한 명 더 있는데 고씨가 일하는 단란주점의 여주인인 현씨라고 합니다. 일을 끝내고 같이 새벽에 귀가하던 중 현씨가 먼저 누군가의 공격을 받아 쓰러졌어요. 그러자 범인은 남은 고씨를 공사 현장에 끌고 가 살해했던 걸로 보이죠. 현씨는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돼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이렇게 경찰 신고가 됐었던 겁니다. 현장에 떨어진 담배꽁초로 범인의 혈액형이 A형이라는 건 알 수 있었지만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고 순식간에 벌어지다 보니 목격자가 없었어요. 제보도 들어오지 않아 수사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23일 후 경찰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오거든요. 전화를 건 사람은 내가 살인범이다. 너희는 뛰어봐야 나는 날고 있다. 너희는 나를 못 잡는다. 이런 내용의 전화를 5번이나 걸었습니다. 경찰은 전화가 걸려온 공중전화 위치를 파악해 지문을 찾았고요. 이렇게 김씨라는 사람을 체포하게 되죠. 김씨는 관덕정 인근에서 강간 미수와 특수 강도를 저지른 적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김씨는 주로 둔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수법을 사용해왔다는 점에서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씨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했죠. 그 결과 결국 범인이라는 자백을 받아내게 됩니다. 김씨 자백에 의하면 새벽에 관덕정 주변을 지나던 중 두 여자가 싸우는 것을 봤고 돈을 훔칠 목적으로 현씨를 돌로 내리친 뒤 핸드백을 들고 도망가려는데 고씨가 쫓아오길래 근처 공사 현장으로 끌고 가 살해했었다는 거예요. 이 자백은 생존한 현씨의 증언과도 꽤 일치했습니다. 현장 검증에서 보여준 행동도 대부분 진술과 일치했고 문제점은 딱히 보이지 않았어요. 사건은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판이 열리자 김씨가 말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폭행당한 일로 경찰서에 찾아갔었는데 전과자라는 이유로 자기를 믿어주지 않아 이번에 앙심을 품고 거짓 자백을 했다는 거죠. 그럼 자백의 내용은 뭐냐? TV와 신문에서 본 걸로 대충 진술했다는 겁니다. 김씨는 O형이에요.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와 일치하지 않죠. 하지만 범행 순간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TV와 신문에서 본 내용으로 범인인 것처럼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이 공개하지 않은 범행 도구와 피해자의 옷 색깔을 알고 있다는 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럼 목격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관련 조사를 해봤지만 그런 점도 딱히 나오진 않았죠. 결국 재판부는 김씨가 범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특수 강도와 강간 미수 혐의만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고 김씨는 복역을 마친 뒤 2005년에 출소했습니다. 이렇게 관덕정 살인 사건은 김씨의 범행임을 확인하지 못한 채 미제로 남게 됐어요.
사건이 미스터리로 남은 건 유력 용의자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같은 날 서귀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었던 겁니다. 피해자는 서귀포 호프집의 여주인인 39살의 강 씨라는 사람이고 관덕정에서 사망한 고 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20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서귀포 사건의 최초 신고자는 피해자의 남편입니다.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자 가게를 찾아왔다가 쓰러진 아내를 발견했던 건데요. 강 씨도 둔기에 맞아 머리가 함몰됐고 신체 훼손과 옷이 벗겨져 있었다는 점까지 두 사건은 아주 비슷해 보였어요. 하지만 두 지역 사이의 거리는 차로 1시간이 걸리거든요. 물리적으로 20분 안에 같은 사람이 두 사건을 저지르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경찰은 원한에 의한 면식범의 소행이나 주변 불량배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봤는데 그러자니 가게엔 사라진 금품이 없고 신용카드도 남아있었습니다. 범행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건이었고요. 피해자 손톱에서 발견된 혈흔과 현장에 남은 지문, 발자국, 혈흔을 닦은 것으로 보이는 수건으로 주변 인물과 대조 작업을 해봤지만 여기서도 일치하는 사람을 찾진 못했어요. 종업원들의 말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날 가게 주인인 강 씨가 평소보다 직원들을 일찍 퇴근시켰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유를 알려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강 씨는 이날 누군가가 가게에 올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2012년 7월 다시 제주도에서 여성 피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번엔 올레길이었습니다. 사체 훼손과 피해자의 물건이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새 사건은 유사성이 아주 높아 보였어요. 하지만 경찰은 이번에도 관련성을 알아내지 못했고 결국 관덕정 살인 사건은 2012년 8월 공소시효가 종료되면서 영구 미제로 남게 됐죠. 네, 사건이 여기까지인데요. 유사성이 높아 보이는 사건이지만 물리적으로 관덕정 사건과 서귀포 호프집 살인 사건은 거리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비슷한 사건으로 보이고요. 그럼 2012년에 일어난 올레길 살인 사건은 관련이 있는지 이걸 또 알아봐야겠죠. 여기서 범인이 잡혔습니다. 강성익이라는 사람인데요. 관덕정이나 서귀포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리고 이제 관덕정 사건은 더 이상 수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범인이 나타나도 기소해서 재판을 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화성연쇄 살인 사건처럼 나중에라도 감식 기술이 발달해 범인의 정체라도 알 수 있기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미스터리 첫 번째, 제주도에서 일어난 관덕정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사건 알아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더 크랜베리스의 잠비 듣겠습니다. 더 크랜베리스의 잠비 들었습니다. 잠비가 뭐냐면요. 좀비예요, 좀비. 영어 발음상 잠비에 더 가깝기 때문에 잠비라고 소개했습니다. 1993년에 데뷔한 아일랜드의 얼터너티브 락밴드고요. 우리나라 인디밴드에 영향을 많이 준 그룹이기도 하죠. 특히 홍대에서 활동하는 여성 보컬 밴드가 크랜베리스를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많아요. 들으신 좀비는 지금 유튜버로 우리나라에 더 알려진 UFC 선수죠.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의 등장음악이기도 합니다. 그럼 세계 미스터리 다음 사건 이어서 알아볼게요. 사람은 누구나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과 가치관에 따라 자신만의 신념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신념은 자기가 가진 견해나 사상이 옳다고 믿게 되는 마음가짐이라 예외의 상황이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으려는 태도를 갖게 하는데요. 하지만 사회가 점점 개개인이 각자 다른 가치관을 가지거나 다양한 의견을 드러낼 수 있게 변하면서 너무 강한 신념은 그만큼 사회적 인식이나
생활 규범에 어울리지 못하고 생각 차이로 갈등을 겪는 일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신념이라는 건 보이지 않아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옳은 걸 믿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함부로 남의 생각이나 견해를 바꾸려는 건 독단적이고 주관적인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이런 태도를 동반한 신념은 결코 올바르다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여기에 많이 해당되는 범죄자들이 바로 테러리스트죠.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 테러를 저지른 범죄자의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1995년 9월 19일) 미국의 거대 언론사인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지에 5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선언문 하나가 실리는데요. 선언문은 산업사회와 그 미래라는 제목으로 현대 산업사회의 첨단 문명 기술이 인류를 망친다는 내용으로 35,000자에 달하는 분량이었습니다. 신문에 실린 이 선언문은 미국에서 엄청난 이슈가 됐어요. 방대한 양도 그렇지만 아주 설득력 있는 내용이었고 글의 구성과 문장력이 뛰어났던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선언문의 작성자가 바로 유나 바머라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나 바머는 10년 동안 미국의 항공사와 유명 교수들에게 우편으로 폭발물을 보내고 있던 테러리스트였어요. 반복되는 테러에 예민해진 미국 경찰과 FBI는 유나 바머에게 높은 현상금을 걸고 추적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테러를 멈추겠다는 조건으로 자기가 쓴 선언문을 실어달라니까 더 이상의 테러부터 막다는 생각에 이걸 허락해 줬던 거죠. 테러범의 글이 신문에 나오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 너무 당연했어요. 그중 한 명이 공장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던 40대 가장 데이비드 카진스키라는 남자인데 이 사람에게 선언문의 내용은 약간 남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데이비드는 신문이 해질 정도로 유나 바머 선언문을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러면서 밤에 제대로 자지 못했고 밥도 못 먹으면서 괴로워했는데 가족이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데이비드는 아무 대답 없이 자리를 피하기만 했다는 거죠. 그러던 데이비드가 어느 날 경찰에 전화를 겁니다. 자기가 유나 바머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데이비드는 유나 바머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선언문이 실린 지 7개월 만인 1996년 4월 동생인 데이비드 카진스키의 제보로 미국 경찰은 드디어 테러리스트이자 선언문의 주인공인 유나 바머를 체포하게 됩니다. 유나 바머의 진짜 이름은 시어도어 카진스키였어요. 1942년 5월 22일 생이고 어릴 때 IQ 검사에서 지능지수 167이 나온 천재였습니다. 천재들의 단점은 너무 돋보인다는 데 있거든요. 사회성을 막 키워나가야 하는 어린 나이에는 이게 큰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능이 너무 높으니까 생각하는 방식도 너무 달랐던 거예요. 생각이 다르면 행동과 말도 남다를 수밖에 없고 이 문제로 학교와 동네에서 별종 취급을 받기 시작한 거죠. 항상 따돌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회성을 기를 기회가 없었고 평생 친구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어려웠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부모가 자식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가족관계에 문제가 없었고 학교 성적은 좋았습니다. 특히 수학에 재능이 많았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교사들도 어려워하는 수학 문제를 풀었고 16살엔 하버드 수학과를 들어가 박사 학위까지 받았죠. 카진스키의 재능은 교수들도 놀랄 만큼 뛰어났고 결국 25살인 1967년엔 캘리포니아 대학 역사상 최연소 조교수가 되면서 수학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많다 보니 이 일을 오래 할 수는 없었습니다. 2년 만에 그만뒀고요. 가족과 살다가 31살이 되자 작은 동네 시골 야산에 들어가 혼자 오두막을 짓고 전기와 수도 없이 숨어 살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산에 들어가 살기 시작한 이유가 사회생활의 불편함 때문은 아니었어요. 이게 범행의 이유인데
빠르게 변해가는 현대 문명이 인류를 멸망시키고 있다고 믿는 문명 혐오주의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혼자 평생 자급자족하면서 살 생각이었지만 이것도 오래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 카진스키가 사는 산이 재개발된 겁니다. 공사 관계자들이 찾아와서 오두막을 부쉈고요. 카진스키는 나라가 자기를 쫓아낸다는 생각에 분노했죠. 그러면서 이 모든 원인은 현대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일조한 학자들과 컴퓨터 개발자, 사업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무정부주의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사회에 대한 분노를 계속 키웠고 독학으로 폭발물 제조 방법을 익혀 인류를 망치는 데 일조했다는 사람들에게 폭탄을 보내 테러를 저지르기 시작했던 거죠. 카진스키는 주로 항공에 관련된 대학 교수와 학생, 항공사, 항공기 공장에 익명으로 폭발물을 보냈습니다. 미 수사국은 이름을 숨긴 카진스키를 대학의 유니버시티와 항공사의 에어라인, 폭파범인 바머의 앞글자를 따 유나 바머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수사에 들어갔죠. 1978년부터 시작된 우편물 폭탄 테러는 가벼운 화상만 입을 정도의 약한 폭탄이었지만 연구가 계속되면서 나중엔 실명이나 팔이 절단됐고 항공사로 배달된 폭발물은 운행에 차질을 줄 정도로 위력이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테러 7년 만에 유나 바머의 폭발물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나중엔 항공 분야 관련자만이 아니라 컴퓨터 개발자와 유전학자, 광고업계 종사자, 기업 회장까지 목표 범위를 넓혔고 이렇게 총 22명의 부상자와 3명의 사망자가 생긴 장기 테러가 됐던 거죠. 그리고 한동안 테러를 저지르지 않다가 1995년에 피해자 유가족들과 유명 신문사 FBI에 산업사회와 그 미래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보냈어요. 무분별한 산업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세계혁명을 원하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테러는 중단될 거라고 밝힌 겁니다. 하지만 신문에서 이 선언문을 보게 된 친동생이 경찰에 제보하면서 16년간 테러를 저질러 온 유나 바머인 카진스키가 체포될 수 있던 거예요. 유나 바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준 동생 데이비드는 FBI가 현상금으로 건 100만 달러를 받았지만 대부분을 희생자 유가족에게 나눠줬고 형을 사형시키지만 말아달라는 청원서를 보냈습니다. 재판이 열리자 카진스키의 변호인과 가족은 테러 행위가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저지르게 된 일이라며 최대한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카진스키는 변호인의 주장과 반대로 선언문 내용처럼 생각을 전혀 굽히거나 반성하지 않았고요. 재판 내내 문명의 발전이 인간을 해친다는 말만 반복한 겁니다. 이런 행동은 카진스키가 신념론적인 테러리스트라고 보이는 말과 행동들이었고 이대로는 형량을 줄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형을 줄여달라는 사법 거래를 제안합니다. 검사가 이걸 받아들이면서 시어두어 카진스키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됐어요. 아직 살아있고요. 가장 경비가 삼엄하고 각종 테러범과 연쇄살인범, 외교 스파이 등 강력 대형 범죄자들이 모인 플로렌스 교도소에 있습니다. 유나 바머의 범행은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테러가 아니죠. 미국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난 데다 우편을 이용했어요. 하지만 지문을 전혀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하기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직접 만든 폭발물이라 누가 어디서 만들었는지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 카진스키가 사건을 더 크게 저지를 생각이었다면 대형 테러까지도 가능했던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의 목표는 무차별적인 인명살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협박이었기 때문에 메시지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사에 글을 보냈다가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잘 아는 동생의 제보로 체포됐던 거죠. 유나 바머의 수사와 체포 과정에서 FBI가 투입한 자금은 5천만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 금액의 수사 비용이 들어간 사건이기도 했어요. 사건이 알려지면서 카진스키의 생각과 테러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천재 수학자로 불리던
중산층 출신의 인재가 왜 테러범으로 변했냐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심리학과 교육학계가 관심을 보이기도 했는데 범죄자는 교육 수준이 낮고 가정폭력이 생기기 쉬운 저소득층에서 발생한다는 통계를 깬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유아나 청소년 교육의 기계적인 지식 전달보다는 인성이나 심리학을 통한 접근이 더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육 방식의 문제와 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선언문의 내용부터 그렇다고 하거든요.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철저한 자기 방어와 도덕성의 결함이 보이는 문장 구성이래요. 삐뚤어진 고학력자의 전형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진스키 사건은 잘못된 길을 걷게 된 천재의 사례로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지만 계속 책을 쓰는 중이고요. 출판도 되고 있습니다. 전공이었던 수학에 관련된 책이 당연히 아니고요. 계속 문명의 발전을 막고 싶다. 이것이 인류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선언문에서 쓴 내용을 보충하고 강조하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출판 자체가 범죄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에 미국이 출판 금지를 신청해 본 적도 있어요. 하지만 법원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진스키의 출판 수익 전액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카진스키도 돈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을 알아주길 원하는 입장이라 이런 거에 불만을 갖지는 않았고 가석방으로 출소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들어간 지 20년이 훨씬 넘었지만 카진스키는 아직도 문명 발전이 인류를 멸망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고요. 자기 생각을 더 알리기 위해 오늘도 책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미국의 최장기 연쇄 폭탄 테러범이었던 유나 바머 사건이었습니다. 네, 미스터리 듣고 갈래. 이번 6회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죠. 다른 누군가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라고 합니다.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면 거기에 맞는 말과 행동을 결정할 수 있고요. 그러면 누구와든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미스터리한 일들도 그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스터리하다고 표현하는 건 아닐지 생각되는데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사의 의도를 가장 파악하기 어렵다고 소문난 날스 바클리의 노래 크레이지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새로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듣고 갈래? 신지우였습니다.